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편안한 토요일 휴식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건데요. 제가 오늘 선택한 이 황장수와 톡톡톡에서 영화 이야기는 최근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우기는 이 사태와 관련한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핵 자체로서의 의미라기보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서브마린 라운치드 이 발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물 밑에서 쌓아 올리는 이런 핵폭탄을 개발했다. 이것이 북한의 이제 앞으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서방, 한국이 생각해왔던 노동 미사일이나 이 대포동, 스커드 미사일의 끝에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 그래서 미사일 방어나 한국핵 미사일 방어로 그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앞두고도 부지런히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잠수함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밑에서, 잠수함이 물 밑에 한 10m, 20m에서 미사일을 쏴서 물 밖으로 보내는 사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이 성공했다 했을 때 미국 측은 뗏목 바지선을 물에 약간 가라앉아 놓고 그 위에서 쏴놓고는 잠수함에서 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한 7, 80m 길이가 되는 중형 이 잠수함에 밖에 이 물 밖으로 쌓아 올리는 미사일 발사대 실험을 했고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첫째 기술이고요. 물 밖으로 놓은 미사일이 한 번 더 점화를 해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공중에 뜬 상태에서 점화를 하게 되니까 이게 미사일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걸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술이 또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적어도 북한은 물 밖으로 쌓아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고, 그것이 이제 얼마나 정교함을 갖추는가, 실제로 끝에 핵탄두를 가지고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북한이 남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한국도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원폭 실험 성공과 핵은 아닙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통해서 지금까지 서방이 북한에 대응해온 전략을 바꾸려고 한다 하는 부분과 관련한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크림슨 타이드인데, 이 크림슨 타이드라는 것은 심한 적조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토니 스콧 감독입니다. 탑건 같은 유명한 액션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아마 형님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토니 스콧 감독이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동생이네요. 동생이 헷갈립니다. 근데 이 영화는 러시아에서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러시아의 반란군이 핵기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미국이 핵 잠수함을 보내서 핵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러시아의 반란군이 장악한 핵기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함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진 해크만, 유명한 배우죠.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70년대 초반에 받았던 유명 배우고요. 그 함장에 대응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함장의 일종의 통제관 역할을 하는 부함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덴젤 워싱턴,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던 흑인 배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목표를 향해 가면서 가치관의 차이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자, 함장은 철저하게 호전적이고 군인 정신에 투철하고요. 부함장은 굉장히 상식을 가지고 이 상식에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 군인의 명령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 또 명령과 원칙에 충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대결이 이 영화의 중심입니다. 흔히 잠수함 영화가 저는 많습니다. U-57이 있고 K-19 위도스트 메이컨가 하는 영화도 있고, 저도 잠수함 영화 U-57인가도 있고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잠수함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잠수함 영화는 사실상
액션이 별로 없습니다. 잠수함이 기껏해야 어뢰 쏴서 뭐 상대 배를 객침시키거나 이런데 뭔 액션이 있겠습니까?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심리 영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좁은 잠수함 공간에서 서로 간에 그 안에 이 탑승한 사람들끼리 벌이는 어떤 심리, 갈등 이런 부분을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죠. 뭐 잠수함 영화 중에서 아주 이 백미는 볼프강 패터슨 감독이 만든 다스 유보트라는 영화, 2차 대전 때 독일군 유보트 잠수함에 탑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저는 재미있다고 보는데, 이 크림슨 타이드도 개봉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95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함장과 부함장 두 사람이 이제 그 작전 지역 근처로 갔는데, 이제 독일 잠수함과 마주쳐서, 독일이 아니라 소련 잠수함과 마주쳐서 서로 이 교전도 하고 이러는 속에서 잠수함이 피해도 입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명령이 하나 나왔는데 잠수함이 피해를 입다고 보니까 명령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핵미사일 이렇게만 놓지, 핵미사일을 발사하라는 거지. 원래 가서 지시가 떨어지면 발사하라는 거였는데 그걸 취소한다는 건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함장은 지금 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불명확하니까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함장은 핵미사일이란 말이 있으니까 지금 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처음에는 부함장이 함장을, 자신을 지지하는 3인자 기관장을 동원해서 가다 버리는데, 또 함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번엔 또 부함장이 갇힙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배 안에서 이 발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발사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액션이나 스릴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과 무조건 군인으로서의 명령과 좀 호전적인 사람 간의 대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합의가 됩니다. 발사 직전에 어떻게 합의가 되는가 하면, 이 통신 장비를 고쳐가지고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런데 그동안에 소련의 정부군이 반란군이 점령한 핵기지를 장악을 해서 위기가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고쳐보니까 핵미사일 발사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만약에 함장의 의견대로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소련의 핵기지를 갖다가 먼저 타격을 했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미소 냉전 시대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런 서로 간의 명령과 지시가 기술적인 오차로 인해서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그때 함장이나 한두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이든 뭐 이번에 이 정폭 핵분열탄이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실질적으로 가지는 단계에서는 북한의 정권이 명령이나 이런 절차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제어되거나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오거나 북한의 강경파들이 장악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살적인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가했는데도 이런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갈 뻔한 위기가 핵을 둘러싸고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크림슨 타이드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요. 이거는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태가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요. 미국은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걸 나중에 청문회를 해서 반드시 책임과 이 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는 함장과 부함장이 해군을 떠나고 난 뒤에도 해군과 전 미군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장은 자신의 후임으로 부함장을 추천하고 이 잠수함을 떠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96년 1월부터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은 함장, 부함장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에게만 그것이 기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막도 놓고 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존 맥티어난 감독입니다. 존 맥티어난,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다이 하드 감독입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크리스마스를 앞둔 LA 빌딩, 타코야만 가는 빌딩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다룬 영화죠.
주연은 시온 코넬리고요. 그 다음에 알렉 볼드윈이 나옵니다. 이 붉은 10월은 톰 클랜시의 소설입니다. 톰 클랜시는 미국에서 스파이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쓴 영화고요. 여러분들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긴급 명령이라는, 거기에 보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007에 보면 제임스 본드처럼. 그래서 뭐 이 뭡니까 더 썸 오브 올 피어스라고 공포의 총합이라는 영화도 톰 클랜시 소설입니다. 똑같은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 처음 나온 영화인데 90년도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붉은 그 배경 아래 잠수함과 시온 코넬리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영화 포스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고르바초프가 집권 직전에 이 소련의 거대한 잠수함이 그랜드뱅크 남부에 떠올랐고, 그러다가 심해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비공식 이 보고에 의하면 승무원 몇 명이 구조된 걸로 알려졌는데, 미국과 소련 정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서로가 주장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설화되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소련의 어떤 함장이 소련의 핵 잠수함을 몰고 이 소련 체제의 염증을 느껴서 서방으로 망명을 하려는데, 이미 자기가 나올 때 사후에 자기 지인이 볼 수 있게 나는 망명을 한다고 써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함장이 시온 코넬리입니다. 007 초대 007 주인공이었죠. 이 함장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잠수함의 신복들을 데리고 망명을 하려는데, 소련군에는 항상 이 잠수함이나 이 비행기처럼 멀리 혼자 떨어져서 작용하는 데는 이 감시하는, 한마디로 정치 장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함장이 엉뚱한 짓 하느냐, 저 서방에 혹시 망명하냐, 이걸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레이더로 바라보니까 이런 잠수함 하나가 오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이 뭐냐, 미국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핵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것이냐, 또 어떻게 보니까 이것이 뭐 망명을 하려는 것이냐, 근데 서로가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에서 CIA에 온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알렉 볼드윈이죠, 이제 이 배 근처에, 잠수함 근처에 배로 보내서 잠수함과의 어떤 연락을 시도케 하는 과정들이 담긴 영화입니다. 결국 미국 측에서는 이 잠수함이 망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도우려고 하는데, 소련 측은 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어떤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갑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잠수함이 망명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잠수함을 돌려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안에 뭐 온갖 정보와 뭐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망명을 공식적으로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그 잠수함이 가진 가치는 매우 크고 하니까 결국 함장이 꾀를 냅니다. 이 잠수함이 그걸 좀 공격해 주라.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좀 하는 척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잠수함이 이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함장이 내가 이 잠수함을 안고 물밑에 들어가서 폭파시켜서 죽겠다. 원래 이 미국이나 소련이나 뭐 주요 국가의 해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배가 전쟁에서 피해를 입으면 나중에 폭침을 시켜서 정보를 안 넘겨주려고 할 때 함장이 그걸 안고 자폭을 하죠. 그래서 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장은 물밑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되고, 배는 이제 심해에 가라앉아 버린 것처럼, 아까 제가 이 서두에 이야기한 내용대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함장은 실제로 이 배를 미국의 은밀한 지역에 속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어서 그 배가 통째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함장도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잠수함을 다룬 영화예요. 지금도 여전히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위험한 전력입니다. 왜 핵미사일이 중요하냐? 지상에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들은 적성국끼리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라오면 어디서 미사일이 떴다고 되면 반대쪽으로서는 격추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망이 가동되고, 또 어느 수준까지 오게 되면 이쪽도 쏴버립니다.
너가 우리한테 쏘면 우리도 너네한테 쏜다. 이것이 미국과 소련이 한 30년간, 40년간을 대치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몸쌌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요, 특히 핵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은 물이 올라왔다가 또 뭐 이 연료나 산소를 보급받고 내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핵 잠수함은 그 동력을 이 핵 발전기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기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서 몇 달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산소도 그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해에 깊숙하게 해서 상대의 주요한 전략 지역까지 갔다가 물 안에서 핵미사일을 쏘아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순식간에 보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이 지금도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 최고의 그 전력이고요. 그래서 서로 잠수함이 몇 대인데, 핵 잠수함이 몇 대인데 지금 어디가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고심하는 겁니다. 지난번 북한의 목함 지뢰 사건 때 뭐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고 굉장히 대치할 때 미국의 정보망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북한의 서해와 동해에 잠수함이 몇 대 있었는데 몇 대는 들어왔고 몇 대는 안 보인다라는 부분을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은 대부분 작은 규모고 핵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는 안 되지만 북한이 계속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이제 거의 곧 1년 내에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시점에서는 지금 한국,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이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 대처가 전부 무력화될 수 있고요. 특히 북한이라는 체제가 김양근 한번 보십시오. 거의 2인자에 가까운 대남 전략가 모든 정보들 중국과의 접촉을 다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모란봉 악극단이 돌아오고 김정은이 수소폭탄 갖고 있다더만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다는 날 아닙니까? 자, 김정은이 직접 죽였던 국군부 강경파가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죽였던 김양근이가 그래도 온건판대 죽고 난 직후에 북한이 4차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김양근이 죽기 일주일 전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또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북한같이 불안정한 체제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이 기술을 다 갖추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우발적 사고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도 보면요. 정말 이 영화에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만 굉장히 세계 전쟁이 일어날 위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 사람의 망명에서 또 사고로서 통신기계가 고장난 데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억 명이 죽어버릴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지나간 핵 잠수함 이야기 2편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